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요즘 SNS에서 자주 볼 수 있는 1분 내외 짧은 영상 숏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숏폼을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잠들기 전이나 쉬는 시간에 숏폼 영상을 보다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하고 놀라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문제는 숏폼이 연속성이 있는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중독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사회 초년생들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에 저축은커녕 생활비조차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빨리 돈을 벌기 위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재테크 전략은 뭘까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늘 아침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틀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건데 관련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28일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이틀 만에 발사를 했다는 건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께 북측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을 했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고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합참이 이달 들어서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이렇게 발표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게 원래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발사가 있어도 어떻게 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북한의 주장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소형 핵탄두를 실을 수가 있다면 우리 방어망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 의결됐어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렸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법안에 따라서 어떤 특조위가 압수수색 의뢰라든가 동행명령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기했습니다.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거는 여당의 입장과도 같은 결인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가 이걸 의결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은요, 그 정부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이제 돌려보내고요,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또다시 오체 투지에 나섰죠. 네. 이게 오체 투지라는 게 완전히 몸을 바닥에 붙이는 세 걸음을 걷고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나서 팔까지 쫙 펴서 이마까지 바닥에 대는 오체 투지인데
이 사실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오늘쯤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1시 59분에 이태원역에 모여서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오체투지로 한 2시간 넘는 고행길이었고요. 지난해 12월에도 유가족들이 정말 그 체감온도 영하 20도 내려가는 혹한의 날씨에 오체투지를 해왔거든요. 네. 1년 3개월째 이렇게 거리를 떠날 수 없는 건 딱 하나. 이태원 특별법을 공포해달라. 이 한 가지입니다. 급기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도 성명을 냈고요. 그 성명에는 국제인권사회도 이태원 참사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특별법에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인권위원장으로서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헌법 질서를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대신에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피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의료비, 간병비 등을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고요. 또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재판 확정 전이라고 해도 신속하게 배상하고 지원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참사로 인해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치유 휴직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태원 지역에서 이런 상권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구조 수습 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분들도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추모 시설을 건립하고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2구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내용이 다 병원비, 의료비, 지원금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지원책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없는 피해자 지원책이나 돈이 아니라 진상조사 기구를 설립하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촉구를 했고 다시는 내 자식과 같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우리 사회에 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인 거지 정부 여당이 마치 유가족들이 보상을 바라는 양 말한다 이런 성토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민심을 거역한 거부권 남용이다 비판하고 나섰고요. 그러면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과 정치평론가들이 자식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패륜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와 자세가 사실상 그 원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근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이렇게 제의가 되고 쌍특검 법안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전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찬 회동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이제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어요. 네, 요 내용은 이 같이 동석했던 윤재욱 원내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2시간 동안 오찬을 하고 한 37분 정도 차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민생 개선을 위한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걸 위한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는 설명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 문제라든가 철도 지하화를 비롯해서 교통 문제 혹은 또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다고 설명을 했고 지금 사실 언론에서 여전히 관심사인 게 대통령이 신년대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영부인에 대한 의혹을 밝힐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한 것이 없다라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대답을 그렇게 했고요. 뭐 총선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고 이태원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다. 그저 민생과 관련된 어떤 국회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다는 원론적인 설명 정도 나왔고요. 다만 중대재해법 유예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협상을 계속해 가기로 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에 대해서 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 일단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죠. 네, 이 체포된 A군이 체포 직후에 응급 입원을 했었는데 이어지는 수사도 계속 병원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A군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노트북, PC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배우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기 때문에 압수물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고요. 이 휴대전화 등에 남겨진 행적을 살피고 또 SNS라든가 이런 인터넷 활동 기록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사실 보도를 통해서는 이 A군이 그 전에 어디를 갔다, 어디에 들렸다, 뭐 말은 많이 나오곤 있는데 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아니고요. 특히나 경찰 측에서도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건 소년범이라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하는 걸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중에 나온 얘기 중에는 뭐 아빠가 현직 판사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경찰 측에선 아니라고 일축을 했고 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흉기 등을 소지하는 등의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 응급입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포 직후에 응급입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응급입원이라는 거는 경찰과 의료진 판단 하에 72시간 동안 가능한 조치예요. 그럼 이제 72시간이 끝나면 보호 입원으로 전환이 돼서 추가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물론 뭐 치료를 하면서 조사를 받으려면 병원과의 그런 조율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 측은 뭐 입원 상태에서도 충분히 조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찰은 이런 동선을 특정해서 휴대전화 포렌식 또 기지국 위치 분석 등으로 행적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피의자 가족이 배 의원에게 사과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요. 네, 그 A군 부모가 경찰 조사 당시에 배현진 의원실 관계자와 마주쳤고 여기서 미안함을 표시했다라고 경찰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배 의원실 측에서는 누구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말한 이 마주쳤다는 보좌진이 수행비서관이에요.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그 범행 당시에 현장에도 있었고 피의자를 붙잡아서 경찰이 인계한 수행비서관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서까지도 동행을 했는데 사과를 받은 바는 없다고 그쪽에선 밝혔고요. 그러면서 배현진 의원과 보좌진 일동은 여전히 피의자 얼굴을 포함한 신원, 부모의 신원을 알지 못하고 경찰도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도 좀 살펴보죠. 이 검찰이 피의자를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서 구속 기소했어요. 네. 이로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김 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그리고 더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8쪽짜리 변명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던 지인 A 씨에게도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 검찰 브리핑에 따르면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서 이 대표 일정을 따라다녔는데 사전에 목 부분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과도를 숫돌에 갈아서 뭐 책장 같은 데 찔러봤지만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칼을 범행 도구로 선택을 했다. 그리고 확실한 사례를 위해서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 둥치에 어떤 목도리를 고정하고 칼로 찌르는 연습을 했다. 여기 이 워딩이 정확히 검찰의 설명입니다. 경제난의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김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에다가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장기간 또 혼자 지냈다고 해요.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그러면서 어떤 계속 좀 매몰된 면이 있었겠죠.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그러면서 빠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범행 동기로 밝힌 거는 이 4월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주도로 종북 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걸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라고 김 씨가 진술을 했는데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이런 김 씨의 범행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김 씨의 가족이나 지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통화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총 114명을 조사를 했고요. 10년간의 계좌 거래 내용도 분석을 했는데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다고 지금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그런 계획에 걸쳐서 그 흉기를 이용해서 정치인을 살해하려고 한 정치적 테러 범죄,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법 규정에 따라서 이 김 씨 당적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어서 검찰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당정은 최근 정치인을 겨냥한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 신변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죠. 네, 그 여당이 이 관련해서 경찰청 선거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어떤 선거안전 확보와 테러 예방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안을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경찰 순찰 활동을 늘려서 위험 상황을 막겠다는 구상을 윤희근 청장은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그 신림역 사건도 있었고 서현역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후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협박,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추적을 하고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시에는 민사소송까지 하겠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국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그중 일부는 실제 시행될 우려가 있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적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대통령실의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서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이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서 이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에 인터뷰를 할 때도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사퇴 요구가 없었다라는 말은 없었고 나는 거절을 했다까지 얘기를 했고 또 이게 윤 대통령의 요청이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는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이걸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한 위원장의 응답이 조금 재미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나를 아바타로 보지 않았느냐. 아바타라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답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인재 영입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네, 이번에는 교사, 경찰 두 사람을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이지은 전 총경 경찰대 졸업 후에 22년간 지구대 등 이런 민생치안 부서에서 근무를 했고요. 지구대장 출신 첫 총경이 된 사례입니다. 이지은 전 총경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경찰을 정치화해 정권 유지에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수사기관 개혁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백승아 전 교사인데요. 17년간 교편을 잡았습니다. 특히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 또 아동학대 신고 피해로부터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사법 개정 등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백승아 전 교사는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 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에 납포되는 일이 또 발생했군요. 네, 이번 달 들어서만 4번째인데요. 제주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납포한 540톤급 중국 선전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특히 이 A호는 어린 물고기까지도 싹쓸이로 잡아들여서 원천 사용이 금지된 범장망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200kg의 어획물을 불법 조업을 했다고 해경에 시인을 했고요. 해경 관계자는 올해 총 4척의 무허가 중국 어선을 납포했다면서 앞으로 검문 검색 강화 등으로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그 법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법안입니다. 일명 플랫폼 법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을 좌우하는 거대 플랫폼 한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을 지배적 사업자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서 어떤 부당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쉽게 좀 들어보면 앱을 위주로 좀 포털 말고 앱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음식 배달 앱 거의 독과점이죠.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수수료를 내고 또 상단에 뜨기 위해서는 또 수수료를 내기도 하고요. 택시 부를 때도 기사님들이 수수료를 내고
배차콜에서 안 밀려나려고 또 어떻게 우회를 네. 하시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한두 개의 소수 거대 플랫폼이 공룡 같은 입지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달쯤에 이 공정위가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인데 업계 내부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 상공회의소, 여기가 미국 최대 경제단체이자 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아주 힘이 센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의 조문을 공개하고 우리 이해관계자와도 논의를 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회사들이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고요. 그러자 우리나라 공정위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 가양대교 부근에서 3, 4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이번 주 일요일인 4일 밤 11시까지 24시간 이어지는데요. 당분간 이 구간 지나실 때 평소보다 정체가 심하니까 여유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40분이 넘게 걸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같은 구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는 30분 정도 필요하고요. 이후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오늘도 동부간선도로는 수락 방음터널 안 작업으로 3차로 막혀 있고요.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지금 고장난 차 많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정릉램프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노오지에서 송내까지 밀리는데요. 계양 부근 2차로엔 고장난 화물차가 1시간이 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광지원 터널 입구 1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어서요. 뒤로 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쇼폼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요즘에 유튜브 영상 보실 때 긴 거 보세요? 아니면 짧은 거 많이 보세요? 집중력이 좀 떨어졌나 봐요. 짧은 거 위주로?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집중력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어느 수준이냐면 실제로 통계가 나온 건데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이게 작년 이제 8월 데이터이긴 한데 그 다음부터 계속 늘어났겠죠. 이제 YG앱과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8월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쇼폼 플랫폼 사용 시간을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이 한 달에 이런 쇼폼을 보는 게 46시간 29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OTT, 우리가 말하는 뭐 넷플릭스나 여러 긴 영상 있잖아요. 네. 그거를 월 평균 보는 시간이 9시간 14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 영상 보는 것보다 쇼폼 보는 게 5배나 더 많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짧은 영상, 뭐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같은 거를 아주 익숙하게 보는 세대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쇼폼 유행이 시작된 게 틱톡이라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틱톡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좀 더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느 수준이냐면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게 원래 중국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틱톡을 보는 데이터들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슈가 한창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시끄러웠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틱톡을 맘대로 잘 못 다룹니다. 왜 못 다루냐면 실제로 미국의 20, 30대들이나 10대들이 워낙 틱톡을 많이 보니까 네. 어느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틱톡 금지법을 이야기하는 당이 대선 질 거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사용자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쓰는 게 이 미국에서의 틱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인트고요. 실제로 2016년에 중국 바이트데스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15초 길이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16년에 이제 미국에 진출했는데 1년 동안에 미국에서 순방문자 수가 260만 명이 넘어갔고 2019년에는 1,400만 명까지 넘어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 이게 10대들만 처음엔 많이 썼거든요. 근데 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는 30, 40 세대들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일종의 이제 그 10대에서 30대들까지가 좀 많이 쓰게 되는 앱이 됐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틱톡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틱톡 열풍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내가 유튜브에 어떤 뭐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하신 분들 많이 느끼겠지만 처음부터 제가 영상을 올린다고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혹시 유튜버 해보셨나요? 아니 저도 한번 네. 해볼까 생각해본 적이 네. 있는데 네.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꾸준히 뭔가를 해서 알고리즘에 소위 말해서 간택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알고리즘이 선택을 해줘야 되고 알고리즘이 선택을 하려면 보통 이제 제가 그래도 영상을 어느 정도 많이 올려놓고 그래야 이제 계속 보여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틱톡은 좀 다릅니다. 틱톡은 제가 어떤 컨텐츠 하나를 그냥 찍었는데 네. 그게 이른바 바이럴을 탔다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다 그럼 한순간에 벼락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의 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틱톡은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쇼츠나 릴스도 비슷하지만 우리가 검색어를 쳐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 관련된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의 취향에 딱 맞는 형태의 컨텐츠라면 그냥 컨텐츠에 뭐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이고 조회수가 몇 명이고 상관없이 그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노출이 됐을 때 사람들이 재밌네? 라고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출이 늘어나니까 굳이 내가 구독자가 없어도 한순간에 벼락스타가 될 수 있고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뭐 TV 토크쇼에 이번 주에 뭐 예를 들면 틱톡의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서 주목받은 게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TV로까지 가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누구나 내가 좀만 뭘 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틱톡은 짧고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쇼폼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쇼폼들이 엄청 자세하고 내용이 막 이런 것들보다는 집중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약간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좀 예쁘다거나 춤을 잘 춘다거나 네. 혹은 깜짝 놀라게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임팩트 있게 영상을 꾸릴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라면 내가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 특히나 뭐 10대들이나 20대 초반들에게 상당히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나도 내가 좀만 춤만 잘 추면 혹은 재밌게만 하면 임팩트만 있으면 뭔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도 한순간에 스타가 될 수 있구나.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돼서 뭐 그걸로 구독자로 뭐 수익을 버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해보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쌓여서 지금과 같은 좀 힘이 됐다.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은 거기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틱톡 팔로워 1억 명을 보유한 틱토커의 미국 기준이 한데 연간 소득이 한 4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40억.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에서의 이제 틱톡에서 직접 돈을 그러니까 틱톡 구조 같은 경우는 조회수 대비해서 유튜브처럼 돈을 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영향력이 되면 이제 이른바 협찬이나 브랜드 광고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아이콘이 된다. 인물 어떤 특정 분야나 어떤 특정 친구들에게 좀 상징적인 인물이 된다고 했을 때 다양한 좀 협찬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선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것이죠. 네, 최근에는 틱톡과 비슷한 짧은 영상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네. 뭐 유튜브에선 쇼츠가 있고 뭐 인스타그램에선 릴스라는 게 생겼는데 이렇게 거의 모든 플랫폼들이 짧은 영상이 쇼폼에 열중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상당히 주목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컨텐츠의 원조격인 틱톡이 처음에는 영상이 15초라고 그랬잖아요. 네. 15초 어디서 익숙하지 않으세요? 15초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광고. 네, 저도 지금 광고 살짝 그쵸? 떠오르긴 했는데. 네, 그게 15초잖아요. 네. 그러니까 15초라는 어떠한 그 제한을 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고도 정말 그 찰나의 예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위해서 엄청 기획과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정보나 나의 임팩트를 광고 시간 안에 딱 임팩트 있게 주려면 그만큼 컨텐츠가 상당히 광고처럼 딱 후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탁 눈에 띄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몇 년 동안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내 뉴스든 뭐든 이렇게 임팩트 있는 게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얘가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다음 걸로 계속 가죠. 그죠? 맞아요. 계속 이동이 되잖아요. 네. 근데 광고는 내가 좋아하는 광고도 나오고 싫어하는 광고도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광고 보다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저건 지루한데? 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왜냐면 그거는 나를 위한 광고가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10대를 위한 광고가 나오다가 60대를 위한 광고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알고리즘의 무서움은 결국엔 내가 볼수록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광고만 계속 하루 종일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전혀 다른 형태의 광고들인데 다 재밌어요. 그런 것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그러니까 콘텐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몇 분짜리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15초짜리인데 재밌으면 여러 번 보네? 그럼 결국 똑같은 10분이라도 내가 1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 것보다 15초짜리에서 1분짜리 만들어서 그거 10번 보게 하는 게 더 쉽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모이니까 다 짧게 다 임팩트 있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들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라든지 심지어 당근마켓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데들도 다 숏폼의 형태의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숏폼 플랫폼이 인기를 끄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선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접한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젊은 세대 특히나 지금의 10대나 20대 초반까지는 이걸로 뉴스를 소비하는 형태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래도 뉴스의 호흡이라는 게 있어서 뭐 10분 혹은 5분 뭐 아무리 짧은 단시로 2, 3분이잖아요. 네. 15초 안에 뉴스를 소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초 안에 뉴스를 소비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날씨라고 보세요. 날씨에 오늘 날씨가 맑겠습니다라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예를 들면 화면에서 오늘 날씨는 하면은 갑자기 천둥이 파바박 치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팩트 있게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넘어가는 이런 형태들이 많으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짧고 임팩트 있게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분 안에 IT 소식을 전하거나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그 틱톡 채널에서 이런 IT 소식을 전하는 컨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솔직히 보면 틱톡을 할 나이나 이런 건 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제 틱톡에 초등학생들이 와서 댓글을 달고 재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독자가 한 11,000명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지금은 거의 안 할 초반에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1분 정도 컨텐츠가 정보가 될까? 그랬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정보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라디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라디오를 정말 오래 들으시는 분은 길게 듣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새로운 소식을 전하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공부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약간 틱톡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라고 던지면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좀 길을 열어준다는 관점에서는 이런 숏폼들도 충분히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시선들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반면에 어쨌든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게 하려면 네. 자극적으로 좀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세스가 되려면 제 거를 1분을 보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영상을 찾거나 정보를 찾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1분이 끝나면 다른 또 1분을 본다는 다른 더 자극적인 네. 영상을 보다 보면 내가 분명히 10분 전에 뭘 봤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른바 이걸 이제 도파민과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걸 보고 팝콘 브레인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팝콘이 빵빵 튀듯이 뇌가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팡팡팡 튀니까 그런 거에는 관심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남는 게 없다. 그런데 되게 자극을 계속 요구하니까 네. 더 큰 자극을 요구하고 그런 게 멍하니 있는데도 계속 비슷한 게 나오니까 나도 네. 모르게 보다 보면 1시간 지나 있다 2시간 지나 있다 이렇게 맞아요. 되는 상황들이 네.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과하면 문제이긴 문제예요. 네. 여기서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숏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이른바 이제 디톡스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해외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오래 보는 것들에 대한 제재도 하고 이미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대만에서는 2살 이하의 친구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못 가까이 하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기가 조절하기 힘들다면
물리적으로라도 이런 걸 좀 멀리 두거나 떨어뜨리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집중할 때 쾌락이나 너무 강렬한 것만 보는 것들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도 있겠죠.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고물가 시대에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이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실내 온도를 바깥 기온과 너무 차이 나지 않게 하고 또 건조해지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기 몸살이 나려고 할 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목이 아리거나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기나 몸살로 몸이 조금 무겁고 거북한 것을 나타낼 때 여러분은 찌뿌듯하다와 찌뿌둥하다 중에서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시는지요? 예전에는 찌뿌듯하다가 표준어로 돼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바뀐 표준어 규정에서는 찌뿌둥하다도 역시 표준어로 인정했습니다. 자음이나 모음의 차이에 따라서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이 두 표현 가운데 어느 것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강한 느낌을 주는 것은 찌뿌둥하답니다. 찌뿌둥하다가 몸살이나 감기 등으로 몸이 무겁고 거북하다를 뜻한다면 찌뿌듯하다는 몸이 조금 무겁고 거북하다를 뜻하는 것이죠. 또 표정이나 기분이 밝지 않고 언짢을 때라든지 비나 눈이 올 것 같이 날씨가 흐린 것을 표현할 때도 찌뿌둥하다와 찌뿌듯하다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겨울 햇살이 온화한데요. 먼지가 쌓여가고 있어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는 매우 나쁨 단계로 오른 곳도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고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먼지가 정체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4도로 출발한 서울이 한낮에 영상 7도, 춘천 6도, 대전 8도, 광주, 부산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0도, 모레는 영하 2도로 남은 한 주 큰 추위 없겠습니다. 제주도에 비가 오는 가운데 하늘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밤 전남권에도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 내일 새벽 그 밖의 남부와 충청권으로 확대할 텐데요. 양은 적지만 밤사이 도로가 얼어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전남, 경남, 제주도는 모레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모레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해상에는 내일 밤 서해 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모레부터 그 밖의 해상에도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7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세 번째 순항미사일 발사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 제2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인데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독소 조항이 제거되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던 공수처에 대해 정기기관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면서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오늘 오전 중국 신장지구와 키르기스스탄 국경에서 또 지진이 있었어요. 짧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오전 7시 27분쯤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키르기스스탄 국경지대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에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지진이 나타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큰 피해는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게요. 이번에는 국내 소식인데 혼자 사는 노인이 아파트 외벽 공간에 갇혀 있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지난해 12월 1일에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맞은편 동 외벽에 SOS라고 적힌 종이가 걸려 있어요 라는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출동해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경찰관 7명은 순찰차 3대에 나눠 타서 급히 현장으로 나갔고 아파트에 도착해 고층에 걸린 종이가 보였는데 밖에서 도저히 봐도 몇 층인지는 알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일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했고 동시에 나머지는 15층부터 세대마다 초인종을 눌러서 구조 요청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부분은 곧바로 응답을 했는데 28층 세대만 여러 번 누른 초인종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 네. 경찰은 28층 집주인이 누군지 확인한 뒤 집주인
아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경찰관은 현관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들어갔지만 이상하게 안방과 화장실에는 작은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안 내부를 수색하던 중 주방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하면서 불이 났을 때 몸을 피하는 대피 공간에서 소리가 난 건데 고장나 열리지 않던 방화문 손잡이를 파손했더니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속옷 차림의 70대 한 노인이 서 있었고 할아버지 괜찮으시냐라는 경찰관의 말에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르신께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그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게 혼자 사시는 노인을 환기를 하려고 대피 공간에 들어갔다가 안에서 방화문이 잠겨서 전날 오후 5시부터 무려 20시간 넘게 갇혔던 거고요. 네. 하필 휴대전화도 들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노인은 춥고 좁은 공간에서도 기지를 발휘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검은색 상자와 칼을 이용해서 상자에 크게 SOS라고 글자를 만들었고요. 줄을 연결해서 창문 밖에 던졌는데 라이터를 켰다가 끄기를 반복해 불빛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이 이걸 발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 29일에 경찰청 페이스북에 소개가 되면서 한 2달 만에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네. 경찰 관계자는 출동 지령을 받고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33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신고는 처음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웃이 유심히 봐준 게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죠.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업 정보 플랫폼에서 지난해 올라온 기업 리뷰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서 공개했다고요. 지난해 하반기에요. 네. 한 기업 정보 플랫폼에서 직장인들이 기업에 대해 남긴 리뷰 가운데 이른바 최악의 리뷰를 부문별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어떤 네. 리뷰들이 뽑혔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직장 상사에게서 들은 최악의 발언 1위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나와서 일해라 라게 어머. 하는 게 리뷰가 1위로 꼽혔고요. 네. 두 번째가 임신을 번갈아 가면서 해라 라는 게 두 번째였고요. 네. 주변에서 화재가 났는데 매장을 지키라고 해서 연기를 마셨다라는 게 세 번째였습니다. 진짜 최악의 발언들이네요. 그렇죠. 네, 회사 대표의 갑질을 고발하는 리뷰도 많다면서요. 곤란했던 행동 1위는 사장이 직원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라는 게 1위였고요. 네. 다음은 회장님 별장 청소와 같이 좀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또 송년회에서 백화점 상품권 봉투에 구내식당 식권 한 장을 넣어서 주는가 하면 탕비실 믹스커피를 누가 제일 많이 먹었는지 알아오라고 한 대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도 심각했습니다. 한 업체의 부장들은 여직원 속옷 색깔을 맞히기로 점심 내기를 한 곳도 있었고요. 네. 어떤 업체에서는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 데 이어서 녹음기까지 몰래 설치해서 대표가 직원들끼리 대체 이 직원들은 무슨 이야기를 서로 하나 감시하는 일도 이건 있었습니다. 범죄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웃기고 또 슬픈 이 직장인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리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이후에 왜 한국이 출산율이 낮은지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산후조리원 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이유를 이제 알겠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네. 최근에 한국에서 출산한 뒤에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던 로레타 찰튼 서울지국 에디터의 경험담을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신선한 식사가 하루 3번 제공되는 건 기본이고요. 얼굴과 전신 마사지 서비스는 물론 신생아의 양육을 위한 수업도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밤중에는 수유를 한 뒤에 신생아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독실로 돌아가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찰슨 에디터는 사실 잠은 산후조리원에게 산모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 중 하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24시간 돌보기 때문에 산모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조리원 천국이다 이런 말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찰튼 에디터는 이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이 기간에 따라서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데 네. 주목을 했습니다. 찰튼 에디터 자신이 입소했던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얼굴과 전신 마사지처럼 이 서비스 비용을 제외하고도 2주간 입소 비용이 800만 원에 달한다고 소개를 했고요. 네. 여기에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았고 정부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후조리원 입소에 드는 큰 돈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전체 비용에서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찰튼 에디터가 한국의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높은 비용 때문에 한국인들이 출산을 꺼린다라는 거고요. 다만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식 산후조리 서비스를 미국에서도 누리면 좋겠다라는 한국계 미국인의 희망사항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살펴볼게요. 과일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정말 과일 담기가 두려운데 특히 감귤은 27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 중이라고요. 네, 감귤 10개가 들어간 한 봉지 소비자 판매 가격이 7,500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지난 연말 사과와 배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2배가량 뛰더니 이제는 감귤까지 급등세에 올라탔습니다. 전국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가격을 조사해서 한 평균을 낸 감귤 값을 봤더니 이제 1,000원으로는 감귤 2개도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감귤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한 55% 올랐고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29%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간은 매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산 귤이 가장 싼 귤이다라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철 과일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자 수입 과일이나 냉동 과일로 선택지를 바꾸는 사례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작황부진 때문이에요? 작황부진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아닙니다. 감귤의 작황은 지난 겨울과 오히려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럼 왜 올랐냐? 사과, 배, 단감, 딸기처럼 다른 제철 과일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과일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싼 감귤의 수요가 몰렸고요. 공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수요 급증이 가격의 상승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귤이 금귤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사과, 배, 딸기 등 다른 과일들은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예요? 모두 작황 부진을 겪게 됐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이 줄었고요. 판매할 만큼 양질의 상품은 더 적어졌는데 작황 부진의 주요 원인은 바로 이상 기후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 단감 등의 이 꽃이 피는 봄철에는 저온 피해를 입었고 지난해 봄에는 한 이상 저온이 과일의 가격 상승에 시동을 좀 건 셈이 됐습니다. 저온 피해로 열매를 맺는 과일 수가 줄었는데 생육 시기에는 초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했고요. 네. 자라기 전에 낙과가 생겨났습니다. 또 한여름에는 너무 무더웠잖아요. 네. 무더위는 탄저병의 원인이 됐고 또 사과와 배, 단감 등이 병충해 피해를 입으면서 생산량이 쭉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9월 생각해 보시면 재배농가에 직격탄을 줬던 태풍이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사과와 배, 단감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한 30%가 줄게 된 거고요. 단감의 10개 평균 소매 가격이 1년 전보다 그래서 70%, 딸기의 100g 평균 소매 가격이 1년 전보다 36%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데다가 지난해 생산량 감소가 저장과일 수도 감소시켜서 당분간은 이 과일 가격은 내려가기 힘들 듯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저 같은 분들은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실 네.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뉴스 살펴볼게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정우 선수와 관련된 미담이 온라인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서울의 한 음식점 이정우 선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이 식당을 방문한 이 선수를 알아보고 함께 사진을 찍자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장은 이 선수에게 사인도 요청을 했는데 이따가 해주겠다라고 짧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40여 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 선수가 함께 식사한 친구들을 다시 택시에 태워 보내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데 이 선수는 또 사인을 해주면서 야구하다가 그만둔 친구들 앞이라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네. 그 바로 사인을 해주지 못했던 사연을 설명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배려한 거군요. 그렇죠. 이런 사연은 음식점 사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사람들이 SNS를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고요. 온라인에는 이정우 선수의 배려심을 칭찬하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구설수도 없고 실력도 완벽한 선수다. 이종범 아들 농사 진짜 잘 지었네. 생각도 못했다. 이건 타고난 심성 자체가 고운 거다처럼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물가 시대라 요즘 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원장님도 좀 체감하고 계세요? 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이야기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대를 반영하는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은행 대출금리도 모지 올라서 숨막히잖아요. 네. 실제로 강의하면서 이야기 듣고 상담해보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해서 저축을 못하는 고객도 네. 많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 앞에 식당도 백반집의 백반이 한 2, 3년 전에 6천 원 하는 게 지금 9천 원까지 올랐고 네. 분명 코로나 시기 때 밖에서 외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삼겹살집의 공깃밥이 500원에서 1,000원, 지금은 1,500원에서 2,000원까지 하는데도 봤습니다. 네. 지역적 특성을 배제하고 본다면 혹시 패스트푸드 좀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맥땡땡 가보셨나요? 네, 그럼요. 저는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전에 300원 하다가 어느 순간 500원이 되었고 네. 최근에 좀 안 가다가 가봤더니 1,1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워낙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들도 힘드시긴 하겠지만 이제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것 같다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데요. 이런 고물가 시대에 재테크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네. 먼저 기름값도 두말할 필요도 많이 올랐고 보험료에 공과금 식비랑 데이트 비용 등등 다 오르다 보니까 네. 저축할 돈도 없어서 결혼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이 봤고 네, 그래서 결혼 안 한다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전부주의 대출 이자 증가로 인해서 올라가는 임대료 걱정도 되고 네. 원재료 가격도 올라가고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로 인해서 음식 가격만 올렸다가는 손님이 줄어들 걸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음식 가격도 못 올리고 인건비를 결국에는 줄인다고 해서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임대료만 겨우 내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네, 만나봅니다. 맞아요. 막상 장사를 계속하자니 수입이 없고 그렇다고 장사를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청년도 취직이 안 되어서 고민이지만 장년층도 불러주는 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주택 대출 상환도 해야 되죠. 네.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환경에 계속 접하게 됩니다.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고민 많으실 겁니다. 서영로 원장님과 매주 이 시간 얘기 나누면서 재테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런 물가 상승이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취업을 아직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신의 어릴 적 꿈인 고시 공부를 중단하고 취업한 지 이제 2달 된 33살 청년의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돈 관리 자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기초부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하루빨리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는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하는지 먼저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재테크 전략이군요.
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돈 관리를 아예 해본 적이 없는 분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핵심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입니다. 네.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면 무조건 이 기호 순서만 외우고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네. 실제 이 간단한 걸 다들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면 무조건 이 순서에 대입을 해서 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순서를 일단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더하기는 예상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을 모으려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돈을 모을 수 있는 확률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네. 그러나 막연하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빼기 때문인데 네. 소득이 있으면 지출이 따르잖아요. 네. 결국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간단한 셈법인 수입 대비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수입과 지출 이건데 나누기는 그럼 뭔가요? 나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통장 나누기입니다. 급여를 받자마자 첫 번째 지출 항목인 저축 투자 통장에 재무 목적에 따라서 나누어서 자동 이체 등을 관리하는 말 그대로 저축 투자 관리를 위한 통장 하나, 네. 월세, 통신비, 보험료, 식비 등 매월 일정하게 빠져나가는 고정지출 통장 하나, 네. 경조사 비용, 여행비 등 비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을 관리하는 비정기 지출 통장 하나,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예비비 통장인 비상금 통장 하나, 이렇게 통장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도 아닌데 이렇게 나누기가 안 되어 있는 걸까요? 시간별로 나누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 목표를 세우고 목적별로 준비 자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급여는 단기간에 쉽게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직을 하거나 다른 소득이 생기지 않는 한 급여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연차가 쌓이고 승진을 해야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으고 싶다면 계획적인 지출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재무 목표를 정하고 급여를 받았을 때 저축부터 하는 생활 패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선저축 후 지출이라는 공식은 좋은 말이지만 실천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워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부여, 즉 단기가 되었든 중장기가 되었든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꿈인 재무 목표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네. 사실 새해 들어서 올해는 이만큼 모으겠어 이런 결심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새해 결심이라는 게 중간에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다 실패한 경우 좀 더 목표를 단기로 잡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기간을 단기적으로 잡든지 목표 금액을 낮추어서 우선 돈을 모으는 습관부터 만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많이 모아야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단 네. 목적이 있어야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야지라는 목표가 생긴다면 네. 그 목표에 맞게 매월 얼마씩 내가 돈을 낼 수 있는지, 네. 적립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돈 모으기라는 목표를 두었다면 1천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을 세워놓고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종잣돈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재무적 측면에서 꽤 상징적인 액수입니다. 네.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에게는 독립을 할 때 일부 월세에 대한 보증금으로 쓰일 수 있을 테고, 네. 30대 초반의 직장인에게는 급여의 3개월에 해당하는 비상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출산을 앞둔 가정에는 출산 전 검사 비용과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 등으로 쓸 수도 있으며, 또한 자녀의 대학 입학 자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모으기의 기간은 소득의 30%를 저축하느냐 50%를 저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겠죠. 네, 즉 내가 매월 얼마를 모을 수 있느냐에 따라 만기 기간이 도래되는데, 물론 조금 모았다 싶으면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1천만 원 모으기를 10년, 20년 목표로 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1, 3년 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모으기 시작하는데 1천만 원 모으기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매월 얼마씩 저축을 할 수 있느냐인데 이자를 빼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월 84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가능하죠. 네. 2년이면 42만 원, 3년이면 28만 원씩 저축을 하면 단순하게 누구나 계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는데요. 그럼 마지막 곱하기는 뭔가요? 그 투자죠. 아, 네네. 투자 말도 많은 투자인데 네. 투자라는 이야기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바짝 다가온 것 같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급여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네. 기조하에 투자 강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지 말아야 하는 건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에는 그 이상의 위험이 따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도 소득과 지출 그리고 재무 목적에 맞는 분배 후 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핵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그 청년의 상담은 어떻게 됐어요? 청년의 상여를 뺀 2달 동안의 실수령액은 월 235만 원입니다. 여기에 빼기인 지출 항목은 교통비로 월 8만 원 정도, 통신비 약 5만 원, 점심 식대, 커피, 담배 합쳐서 30만 원, 친구들과 술값으로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추가 지출을 하고 있으며 매월 생활비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담했던 청년을 이제 월급이랑 이렇게 다 따져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대략적으로 한 14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겠네요.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여기서 지출 항목 중에 앞으로 발생될 보험료라든지 예발비, 의료비 등의 지출 등도 미리 예산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네. 월 소득의 3%에서 5% 선에서 예산안을 정하고 이발비와 의료비 등은 비정기 지출의 항목으로 설정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향후 독립 이후에는 독립 시 주택에 대한 월세나 보증금에 대한 은행 이자 등이 발생될 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뺄 수 있는 지출 목록 중 줄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알뜰폰 요금제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월 15,000원 비용도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줄인 돈이 모이면 다이렉트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사회초년생이잖아요. 나누기와 네. 곱셈인 이 분배와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재무 사이클의 미세한 부분은 다르지만 보통 취업을 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학자금 대출 상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독립자금, 차량 구매, 전세자금 마련 또는 결혼자금, 그다음에 결혼의 패턴으로 싱글의 재무 사항은 흘러갑니다. 네. 이런 재무 목표에 맞춰서 자금을 분배하고 준비를 하면 되는데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후 독립자금의 보증금이 가장 큰 재무 목표였는데 네. 이를 위해서 곱셈인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곱셈인 상품 어떤 투자 상품인가요? 기가 막 쫑긋쫑긋 해주시죠. 네. 근데 사회초년생의 시절에는 네. 돈을 모으려고 마음먹으면 정부의 여러 좋은 제도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많아요, 물론 요즘. 많죠. 네. 물론 여러 좋은 혜택에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에는 소득 제한이라는 큰 마지노선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급여가 보편적으로 제일 작다 보니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됩니다. 먼저 아파트라는 전제를 두고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청약통장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필수 상품입니다. 네. 비과세의 세제공제에다가 우대금리까지 가능하니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네. 그럼 청약통장 외에는 또 어떤 상품들이 있어요? 현재 정부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 상품인 도약계좌도 바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가입 기간이 5년이라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프레임을 바꿔서 우리 어릴 때 만들었던 자유입출금 통장은 해지하지 않고 평생 가져가잖아요. 네. 평생 가지고 가는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이 안 되는 작은 금액부터 납입을 하고 여윳돈이 있을 때 추가 납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처음에 저축을 재무 목적에 맞게 계획할 때 이 저축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가져가겠다. 네. 5년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해서 준비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2024년부터 신청이 중단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청년들 채무공제도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이 정부와 기업의 기여금이라든지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서 어떤 투자 상품보다 안전하게 돈을 굴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네. 독립할 때는 좀 더 유리한 제도가 있는데 LH 전세 임대 제도 등이나 1.5%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제도 등도 좋은 제도입니다. 네, 사회 초년생들이 어떻게 돈 관리를 시작하면 좋을지 서영록 원장님과 짚어보고 있는데요. 비슷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록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싫었니 웃는 날 보면 말할 만큼 대단히 너무 갑자기라 눈물도 놀라 흐르지 않나봐 보내주고 싶은데 널 위해 그래야 하는데 So I gotta say goodbye 네가 없는 내 모습 걱정이 됐어 너무 잘 알아서 쉽지가 않아 나를 봐 어쩌면 늦었겠지만 네 마음은 저만치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내 얘길 들어줄래 I don't cry Never cry 눈물은 보이지 않을게 늘 너에게 부족했었기에 미안한 뿐인 걸 Still with me Still with you 이대로 널 보낼 순 없어 단 하루라도 내게 기회를 줘 널 지킬 수 있고 다 잊고 싶은데 그래야 나도 변할 텐데 늘 함께 있어도 그립던 너를 하루도 비워내 자신이 없어 지금이 끝인 걸 알고 있지만 그 어떤 말도 너에게는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내 얘길 들어줄래 I don't cry Never cry 눈물은 보이지 않을게 늘 너에게 부족했었기에 미안한 뿐인 걸 Still with me Still with you 이대로 널 보낼 순 없어 단 하루라도 내게 기회를 줘 널 지킬 수 있고 참아야만 해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은 어쩔 순 없어 네가 없는 이 세상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사랑해 난 네 말밖에 못하지만 그 수많은 날을 너만 보며 살아왔었잖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잡고 싶어 단 하루라도 내게 기회를 줘 그렇게만 있다면 Baby just to say I love you 리치의 사랑의 이 말밖엔 함께 들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7439님, 저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요즘 주식에 관심이 생겼는데 자산의 몇 % 정도 비율을 투자하는 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예적금, 주식, 부동산 비율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궁금한데요, 소장님.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나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먼저 자녀 교육이랑 네. 노후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고요. 네. 굳이 만약에 비율을 정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금 60% 그리고 네. 공격적인 자산이죠. 주식 포함 정시 펀드 이런 네. 상품의 15% 정도 네. 그리고 부동산은 35% 정도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게 네. 세금을 꼭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네.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여기가 약간 저랑 비슷한데 네네. 저 좀 느끼는 게 많은데요. 사실 이게 되나요? 서울에 살려면 부동산 비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네. 어찌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네. 내 집에 관한 거라면 이 %는 부동산 비중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는 내 집이 아닌 임대주택, 임대로 받는 주택에 대한 네.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비중을 넘는 거는 차후에 세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도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0902번님, 늦둥이 동생이 오랜 취업 준비를 끝내고 최근 일을 시작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매달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취준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당분간 여행도 가고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월급을 그냥 써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소비도 습관인데 그래 뭐 몇 달은 마음껏 써봐라 하고 두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동생을 아끼는 분이시네요. 마음대로 쓰게 해야죠. 마음대로 쓰게 네.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뭐 말릴 수는 없죠. 동생을 네. 뭐 어떻게 말려요. 동생도 성인인데. 급여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청년도약계좌 얘기를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청년도약계좌가 70만 원씩 5년을 넣으면 4,20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의 기여금이 포함돼서 5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목돈의 상품이거든요. 네. 그런 저축을 먼저 빼놔놓고 네. 나머지 금액은 몇 개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쓰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개월만. 네, 그죠? 몇 개월이죠. 네, 1918번님, 큰딸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사회초년생이 재테크를 시작할 때 참고하면 좋을 책 있을까요? 하셨어요. 애매하네요. 제 책 보라고 하십시오.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설명하세요. 어떤 제목에. 네. 내 월급에 딱 맞는 재테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가장 네.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찬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이제는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게임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이 많죠. 예. 사실 얘도 이제 출시된 지 처음 나온 지 한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의 역사가 있고 영화도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바보 된다 이런 역사를 지나서 이제는 영화로 세계를 배우는 어떤 시대가 됐는데 네. 게임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게임하면서 세상을 보고 삶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게임을 학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좀 인식하는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게임을 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왜 우리 옛날에 비디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량 비디오가 있고 좋은 비디오가 있는 것처럼 네. 게임도 좋은 게임, 나쁜 게임이 있는 거죠. 아마 우리는 나쁜 게임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네. 이 코너에서는 좀 좋은 게임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첫 시간인 오늘 어떤 게임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 게임은 제목을 들으시면 청취자분들이 아마 난 들어봤어라고 하실 만한 게임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심시티라는 게임이에요. 혹시 진행자께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게임을 잘 안 여긴 해요. 완전히 모르시는군요. 야, 아마 청취자분께서는 뭔지는 알아. 들어봤어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 네. 게임의 제목인 심시티라는 건 이제 시뮬레이션의 심과 도시를 가리키는 시티를 합친 도시를 시뮬레이션하는 게임이에요. 유명한 게임인 거죠? 그럼요. 1989년에 첫 편이 나왔는데 네. 이제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한 5편의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제는 심시티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도시가 좀 빽빽하게 건물이 지어져 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야, 심시티를 해놨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제 일반 명사가 될 만큼 유명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1989년에 처음 출시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꽤 오래된 게임이네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1989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면 요즘 분들은 못 하십니다. 그래픽이 너무 눈에 안 들어오겠죠. 네. 89년에 1편이 나오고 이제 2000년도에 뭐 2편, 3편 쭉 나오면서 시리즈가 최종 2013년에 5편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래픽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 게임이 다루는 도시를 시뮬레이션 한다라는 개념도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해졌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의 시리즈가 이어지는 것처럼 왜 영화로 치면은 뭐 그런 거죠. 마블 슈퍼 히어로 시리즈가 아이언맨 1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뭐 방대한 세계관을 다루는 것처럼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편집장님도 해보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떤 게임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이 시간도 잡아먹기 아주 유명한 게임이기도 한데 네.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제 도시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빈 벌판을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이 벌판에서 도구가 있어요. 저한테 약간 네. 그 팔레트처럼. 근데 도로 그리는 도구, 그다음에 지역 설정하는 도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주거 지역을 네모나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도로를 대주고 전기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네.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주민이 그냥 집만 있어서 못 살지 않습니까? 네. 나가서 쇼핑할 상업지구를 만들고 네. 또 나가서 일할 직장지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민들이 출퇴근을 하기 시작해요. 도로로. 근데 차가 많아지면 도로가 막히겠죠.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대중교통을 또 지어줘야 됩니다. 버스 정류장 짓고 지하철 짓고 이러다 보면 또 상하수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늘어나면 이제 쓰레기도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쓰레기차도 또 출동을 시켜야 되고 경찰서 짓고 소방서 짓고 학교 짓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도시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빌라, 연립주택만 있던 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요즘 말로 하는 뭐 초호화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황무지부터 마치 뉴욕 메트로폴리탄을 본 듯한 대도시까지를 플레이어가 다 겪어볼 수 있는 과정을 게임 안에서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도시를 짓는 게 전부예요? 네. 앞서 오랜 기간 사랑받은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뭐 어떤 재미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거를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야 그거 도시 짓는 거면 그냥 부동산 사무소에서 일을 하거나 어디 건설회사 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실 텐데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면 안 해보신 분들은 주로 어떤 재미를 생각하시냐면 뭔가 쏘고 부수고 피한다. 네. 이제 이게 다 오락실 세대의 문제죠. 이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데 이 게임은 그냥 도시를 짓는데도 재미있습니다. 이 게임이 왜 재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이 만들어진 좀 독특한 배경을 하나 알면 재밌습니다. 네. 이 게임은 원래 게임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게임에 쓰일 배경을 그리는 도구를 만들다 나온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게임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제작자는 처음에 뭘 만들었냐면 옛날 오락실 게임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화면이 아래로 계속 스크롤이 되면서 비행기가 막 총알을 쏘고 피하고 네, 이런 네, 거는 네. 아마 게임을 안 했어도 네, 알아요. 예,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거 잘 보면 밑에 배경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상공에서 도시, 뭐 정글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보는 그림이 막 움직이죠. 네. 이 그림은 누군가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일이 그 긴 그림을 다 그리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
빌딩, 숲 이런 거를 스프라이트라고 해요. 네모나게 하나씩 그려놓고 그거를 쫙 붙여서 이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지도가 완성이 되는 건데 네. 이 제작자는 처음에 그 배경 그리는 도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일종의 도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 만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게임이 된 거라는 거죠. 웃기는 게 제작자가 이걸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도시를 배경으로. 이 게임이 번겔링만 상륙작전이라고 헬리콥터가 하나 나와서 도시에 막 침략을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네. 밑에는 이렇게 옥상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그림들을 그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도시를 그리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재밌더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도시를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일이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도로도 있고 건물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걸 배치하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왠지 도시를 직접 만드는 재미가 있는데? 네.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걸 도구로 두지 말고 여기에 조금 변형을 가해볼까? 조미료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건물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에 실제로 사람을 살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고 뭘 먹고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고 이런 디자인들을 직접 넣어보기 시작했더니 그 지도 안에서 시민들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다 출근을 하느라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서고 또 퇴근할 때는 공장이 텅 비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학교도 굴리고 하는 마치 살아있는 도시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니까 이걸 그냥 게임으로 만들어버리자라고 해서 별도로 출시하게 되는 게 1989년에 심시티 1편인 거죠. 네. 그런데 도시 짓는 일은 네. 사실 말 그대로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게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어떤 도시를 운영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시장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네.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많은 민원에 시달리겠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정말 많은 의견들이 부딪히고 또 예산이 늘 부족하고 네.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럼요. 그리고 시장이 되는 길도 얼마나 험난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또 총선도 앞두고 있지만 이게 내가 시장을 하겠다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어렵죠. 근데 가상의 공간에다가 빈 털을 하나 주고 네가 시장을 해봐라 라고 하면 사람이 첫 번째로 느끼는 건 일종의 권력감이죠. 네. 여기에는 반대 세력이 없습니다. 내가 시장이면 내가 도시를 동그랗게 지을 거야 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반대를 못해요. 네. 전 네모난 게 좋은 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권력감 같은 재미가 첫 번째로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네. 이 일을 현실로 하게 됐을 때 들어가는 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공원 하나를 지어도 막 몇십억을 쓰게 되는데 게임은 그냥 내가 한 2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면 내가 원하는 공원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것이 가상세계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 건설 같은 일들도 재밌게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또 예시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현실에선 굉장히 어려운 일이 게임으로 들어오면 재밌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불 끄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 끄고 인명 구조하는 말 그대로 소방관을 네. 다룬 게임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소방관 일을 하려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두렵죠. 일은 아니죠. 네. 뜨거운 불 앞에 가고 또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근데 내가 그냥 앉아서 소방 통제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불이 나면 소방차를 출동시키고. 근데 이런 거는 누구나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재밌는 일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 정도 불이면 소방차 2대를 보내고 구급차 하나를 보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해볼 수 있다라는 게 도시를 짓는 것을 게임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쏘고 피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재미도 있을 수 있구나를 처음 만들어낸 어떤 시초격인 게임이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 심시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뭘까요? 뭐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심시티가 어떤 사회적 관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은 아니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배경 그림을 그리다가 이거 재밌네 하고 재밌는데?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은 뭐랄까요? 하나의 관점을 갖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빌딩이 가득한 마천루의 도시로 간다라는 건 네. 이미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일종의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황무지 드문드문 마을이 있는 작은 마을이 아니라 거대한 마천루를 우리는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도시에 대한 욕망이라는 게 우리는 이미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애초에 전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는 마천루를 만들어야 해.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냥 소규모
작은 마을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도시건설 게임에서 비치는 우리들의 욕망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게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루는데 바로 땅값 문제입니다. 오, 땅값 문제요? 네. 이 게임을 시작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황무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도로를 깔고 전기를 놓고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초기 자금 일정 부분은 소모가 되겠죠. 당연히 도로 깔고 전선 깔면. 네. 그럼 그 다음 돈은 어떻게 나오느냐? 도시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거지구의 세금이 있고 상업지구의 세금이 있고 산업세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지구들이 점점 커져가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수록 세금이 더 많이 거치고 네. 그러면 더 좋은 도시 인프라를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이 도시의 땅값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도시는 계속 성장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적 성장이죠. 이 게임을 하다 보면 그래서 플레이어는 이 황무지를 결국은 개간을 해서 가장 땅값이 높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욕망을 계속 투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결국에는 땅값을 올리는데 막 열중하게 된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큰 목표는 있겠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뭘 해야 되지? 그러면 계속 시민들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부자 시민들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플레이어가 점점 체득하게 되는 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도시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도시라는 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결국 이 심시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드러난 도시가 이 도시의 100%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심시티는 도시의 한 면, 다시 말해 땅값 상승을 통해서 발전하는 도시라는 하나의 주제로 우리의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도시의 다른 부분들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갈등 문제로 요즘은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도심지의 특정 지구의 땅값이 크게 올랐을 때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올라간 땅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어떤 트러블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뉴스를 자주 보고 오늘날 대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는데 자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땅값 상승을 통해서 발전하는 이 게임 안에 어떤 경우에도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는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한 점이죠. 왜냐하면 재미를 위해 만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 동네 땅값이 올랐는데 그럼 여기 원래 있던 판잣집 주민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누가 물어보면 이 게임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 위주로 도시를 바라봤을 때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 문제는 빠지게 된다는 게 이 게임에서 은근히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네. 도시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죠. 경제적 관점이 있고 뭐 생태적 관점이 있고 또 뭐 윤리적 관점이 있을 건데 경제적 관점 하나로 도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다른 관점들을 놓치게 된다는 게 심시티란 게임이 만드는 재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역시 또 결국 부동산 이슈로 연결된다는 점이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환경 요소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게임들은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죠. 다양한 이슈들을 최대한 게임 안에서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1편, 2편을 지나서 최근 편을 해보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가 오염이 되면 동네 주민들이 다 병에 걸립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환경 인권 같은 이슈들이 결과적으로 땅값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깨끗한 동네는 부촌이 되고 네. 물이 더러우면 슬럼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어떤 부동산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 게임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환경 문제, 특히 도시의 어떤 매연 문제 같은 걸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에만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 게임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그럼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을 만들 때부터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만드는 걸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정말 나는 이 사회적 문제를 게임으로 한번 다뤄보겠어.
하고 들어가는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뭐 영화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자기 사회적 메시지를 내고 싶어하는 제작자가 만든 영화가 있는 것처럼 게임도 그런 게임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임이 더 많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게임은 좀 재밌게 즐기자라는 오락 매체로서의 기능이 강하니까요. 근데 심시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다 보니 그냥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여기다가 무슨 사회적 메시지를 넣을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매체는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를 담게 그려냅니다. 그러다 보면 무의식 중에 우리 세계가 갖고 있는 장점과 문제점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심시티도 그냥 만들고 싶었던 건 잘 돌아가는 도시였어요. 네. 그걸 내가 내 손으로 만지면 얼마나 재밌을까를 해봤는데 정작 만들고 났더니 우리 도시가 굉장히 땅값 상승으로만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게임 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구나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옥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띄워드리면서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